2024년 5월 18일 토요일 새벽 시흥 정왕동 한 빌라 계단에서 피로 얼룩진 손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 위층에서 두 구의 시신을 찾아냈죠. 48시간 사이 4명이 쓰러졌습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엔 단 한 사람이 있었어요. 봉인된 사건 노트 그날의 기록을 함께 열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또 하나의 진실을 함께 밝혀주세요. 2024년 5월 17일 금요일 오후 9시경 시흥 정왕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집 안에서 들리는 둔탁한 소리, 무언가 쓰러지는 듯한 진동. 그러나 그날 밤 류아진과 류아성 형제의 휴대전화는 동시에 꺼졌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46시간 뒤인 5월 19일 일요일 오전 7시 정왕동 편의점 앞에서 한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어요. 점주 이명이었죠. 그리고 같은 날 오후 3시 인근 체육공원에서 또 한 명의 남성이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집주인 박영만이었어요. 경찰은 처음엔 각각의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도 제각각이었죠. 어떤 이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를 봤다고 했고, 다른 이는 회색 모자를 쓴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키와 체격에 대한 설명도 달랐습니다. 오인 수사의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하지만 폐쇄회로 TV 분석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세 곳의 범행 현장을 중심으로 반경 1.5km 안에 설치된 12대의 카메라에 같은 인물이 반복적으로 포착된 거예요.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천천히 걸어가는 한 남성. 그의 이동 경로는 직선적이었습니다. 마치 정확한 목적지를 알고 있는 사람의 걸음걸이였죠. 수사팀이 그를 추적한 결과 그는 4명의 피해자 모두와 개인적 관계가 있었어요. 류아진, 류아성 형제와는 10년 가까이 금전 거래를 해왔고요. 편의점 점주 이명희와는 매일 물건을 사러 가며 얼굴을 익혔죠. 집주인 박영만과는 월세 문제로 몇 차례 다퉜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끼리는 서로 전혀 몰랐어요. 이 4사람을 하나로 묶는 유일한 연결고리는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중국 출신 체류자 갈지철 57세였죠. 범행 시간도 묘하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형제를 공격한 뒤 정확히 46시간 뒤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 사이 그는 도주하지 않았어요. 집에 머물렀고 배달 음식을 시켰으며 평소처럼 행동했죠. 그리고 정확한 시간이 되자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폐쇄회로 TV에 찍힌 그의 동선을 따라가 보면 더욱 이상했어요. 편의점으로 가는 길, 체육공원으로 향하는 길 모두 최단 거리였습니다. 머뭇거림도 우회도 없었죠. 마치 미리 그려놓은 지도를 따라 걷는 것처럼 보였어요. 경찰이 이 사건들을 하나의 연쇄 범행으로 판단하기까지는 약 6시간이 걸렸습니다. 초기 목격자 진술들이 서로 달랐고 범행 장소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짧은 시간 동안 갈지철은 이미 2번의 추가 공격을 마친 상태였어요. 48시간 사이 4명이 쓰러졌습니다. 2명은 사망했고 2명은 중상을 입었어요. 범행 반경은 1.5km에 불과했습니다. 그 좁은 동네 안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일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수사팀은 뒤늦게 그의 집을 압수수색했고요. 그곳에서 발견된 것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집 안 곳곳에서 나온 도구들, 메모들, 그리고 흔적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2024년 5월 시흥 정왕동은 이틀 사이 연속된 폭력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갈지철은 2012년 가을 체류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중국 동포 출신이었죠. 그가 처음 정왕동에 정착했을 때 같은 동포인 류아진과 류아성 형제가 손을 내밀었어요. 형 류아진은 당시 41살, 동생 류아성은 38살이었습니다. 형제는 작은 건설 자재 운송업을 하고 있었고 갈지철은 그들의 일을 도우며 생계를 이어갔어요.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명절엔 같이 모여 술잔을 기울였죠. 갈지철은 형제를 의형제처럼 여겼고 형제 역시 그를 가족처럼 대했어요. 하지만 돈 문제는 언제나 관계를 비틀어 놓습니다.
2018년부터 갈지철은 형제에게 조금씩 돈을 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50만 원, 그 다음엔 100만 원.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죠. 형제는 흔쾌히 빌려줬습니다. 같은 동포끼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갈지철이 빌린 돈은 총 3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제대로 갚지 못했습니다. 일거리는 점점 줄어들었고 그의 생활은 불안정해졌죠. 형제는 처음엔 재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2023년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류아진의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재값은 오르고 일감은 줄었죠. 형제도 더 이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갈지철에게 조금씩이라도 갚아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나 갈지철은 돈이 없었습니다. 아니,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죠. 그는 점점 형제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2023년 여름 첫 번째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류화성이 갈지철의 집을 직접 찾아갔어요. 대화는 곧 고성으로 바뀌었죠. 주변 주민들이 두 사람이 복도에서 소리 지르는 걸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갈지철은 자신이 당한 것처럼 말했고 류화성은 배신감을 드러냈어요. 두 번째 다툼은 2024년 2월에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류아진이 직접 나섰죠. 그는 갈지철에게 최후 통첩을 했어요. 3월 말까지 절반이라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이에요. 갈지철은 그날 이후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형제와의 연락이 끊겼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도 사라졌죠. 그는 혼자였어요. 좁은 원룸에 틀어박혀 거의 외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무렵부터 갈지철의 행동이 이상해졌다고 해요. 밤마다 혼잣말을 하는 소리가 들렸고 창문을 검은 비닐로 가렸죠. 쓰레기 배출도 불규칙했습니다. 며칠씩 쌓아뒀다가 한꺼번에 버리곤 했어요. 그의 연락처엔 단 5명의 번호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류아진, 류화성, 편의점 점주 이명희, 집주인 박영만, 그리고 중국에 있는 친척 1명. SNS 계정도 없었고 온라인 활동 흔적도 전혀 없었죠. 갈지철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립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뒤틀리고 있었어요. 수사팀이 그의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집 안 곳곳에서 이상한 물건들이 발견됐습니다. 나무 막대기에 천을 감아 만든 둔기, 부엌칼을 갈아 놓은 흔적, 그리고 구석에 쌓여 있던 공구들. 이 물건들은 평범한 생활용품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달랐어요. 모두 특정한 용도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배치되어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서랍 안에서 발견된 메모장이었습니다. 거기엔 4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류아진, 류화성, 이명희, 박영만. 이름 옆엔 간단한 메모가 있었죠. 평소 동선, 주로 있는 시간대, 그리고 각자와 있었던 일들. 갈지철은 오랜 시간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10년을 함께 지낸 형제, 매일 얼굴을 보던 편의점 점주, 그리고 월세를 받으러 오던 집주인. 그는 이들 모두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은 점점 원망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2024년 5월 17일 금요일 오후 4시 류아진과 류화성 형제는 평소처럼 정왕동 시장 근처에서 목격됐습니다. 형 류아진이 동생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었죠. 두 사람은 자재 거래처를 방문한 뒤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그게 마지막 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9시경 형제의 휴대전화는 동시에 꺼졌어요. 정확히는 9시 14분과 9시 16분, 2분 간격으로 신호가 끊긴 겁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형제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형제의 아내들이 각각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꺼져 있었어요.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죠. 5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 류아진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이 하루째 연락이 두절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경찰은 형제가 자주 가는 장소들을 수소문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인근 주민으로부터 이상한 제보가 들어왔어요. 17일 밤 9시쯤 형제가 사는 빌라 근처에서 낮게 울리는 둔탁한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처음엔 이삿짐을 나르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시간대가 이상했다고 했죠.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소리가 반복적이었다고 해요. 경찰은 즉시 형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강제 개문 영장을 받아 들어갔죠. 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평범한 일상의 흔적만 남아 있었죠. 하지만 안방으로 들어서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바닥에 혈흔이 있었어요. 넓게 퍼진 게 아니라 두 지점에서 각각 발견됐습니다. 하나는 침대 옆, 다른 하나는 화장실 입구 근처였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두 혈흔의 주인은 류아진과 류아성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사망 추정 시간이었습니다. 류아진은 17일 밤 9시에서 10시 사이, 류아성은 11시에서 자정 사이로 추정됐어요. 두 사람의 사망 시간이 2시간 이상 차이가 난 겁니다. 같은 공간에 있던 두 사람이 왜 다른 시간에 사망했을까요? 수사팀은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침대 옆 혈흔은 대량이었지만 화장실 입구 혈흔은 비교적 적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폐쇄회로 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놀라운 장면이 포착됐어요. 17일 밤 10시 47분 형제 중 한 명으로 보이는 인물이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영상 속 인물은 벽을 짚으며 계단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러나 계단을 내려가진 못했죠. 몇 걸음 못 가 쓰러졌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시 공격이 아니었어요. 분리된 공격이었고 순차적인 살해였습니다. 한 명을 먼저 제압한 뒤 시간을 두고 다른 한 명을 공격한 거예요. 사망 장소도 달랐습니다. 류아진은 집 안에서, 류아성은 복도 계단 앞에서 발견됐죠. 형제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공격당한 겁니다. 국과수 분석 결과 두 사람 모두 둔기에 의한 타격상이 사인이었어요. 하지만 타격 횟수와 부위가 달랐습니다. 류아진은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당했고 류아성은 상체 여러 곳에 분산된 타격을 받았죠. 이건 우발적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공격이었어요. 한 명씩 순서대로 정확하게 제압한 거죠. 더 이상한 건 범행 직후 갈치철의 행동이었습니다. 폐쇄회로 TV 분석 결과 그는 18일 새벽 2시경 형제의 집 근처를 떠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죠. 새벽 3시쯤 그는 배달 앱으로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배달원의 증언에 따르면 갈치철은 평온한 표정으로 음식을 받았다고 해요. 땀도 흘리지 않았고 손도 떨리지 않았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형제의 지갑에선 현금이 한 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평소 형제는 현금을 많이 들고 다녔어요. 적어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는 항상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지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이 지점에서 범행 동기의 한 축을 찾았어요. 금전 문제였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빚 3천만 원이 넘는 돈. 그리고 더 이상 갚을 방법이 없었던 한 남자의 선택. 초기 수사에선 형제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정밀 감식이 모든 걸 뒤집었어요. 이건 분리 살해였고 계획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갈치철의 집은 형제가 살던 빌라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좁은 원룸 건물 3층, 창문 하나와 작은 부엌이 전부인 공간이었죠. 수사팀이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진행하자 예상치 못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같은 층에 사는 주민 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요.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리듬이었대요. 처음엔 벽에 못을 박는 줄 알았는데 너무 오래 계속됐다고 했죠.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거의 매일같이 들렸다고 해요. 1층에 사는 주민 B 씨는 또 다른 걸 목격했습니다. 갈치철이 며칠 전부터 창문을 검은 비닐로 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안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차단했죠. 그리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식도 이상했대요. 큰 검은 봉투에 뭔가를 가득 담아서 새벽에만 버렸다고 합니다. 냄새도 심했어요. 건물 맞은편에 사는 주민 C씨의 증언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갈치철이 혼잣말을 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고 해요.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중얼거렸는데 대부분 욕설이었대요. 누군가를 향한 분노 섞인 말들이었죠. 다 거짓말이야.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어. 같은 말들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갈치철은
5월 초부터 눈에 띄게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고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편의점에 갈 때도 고개를 푹 숙이고 빠르게 다녀왔대요. 수사팀이 갈지철의 휴대전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지난 3개월 동안 위치 정보 차단 앱을 여러 차례 검색했어요. 그리고 5월 10일 실제로 그런 앱을 하나 설치했죠. 출입문 근처에서 GPS 위치를 차단하는 소형 기기도 구매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는 자신의 위치를 숨기려 했을까요? 도주를 계획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달랐어요. 범행 후에도 그는 같은 집에 머물렀고 평소처럼 생활했으니까요. 오히려 범행 전에 자신의 동선이 추적되는 걸 막으려 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의 통화 기록이었어요. 5월 1일부터 17일까지 그는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걸지도 않았죠. 완전히 연락을 끊은 상태였어요.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받은 메시지는 몇 개 있었지만 답장은 하나도 없었죠. 갈지철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외부와의 연결을 하나씩 끊어가며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갈지철은 처음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그의 말은 단순했죠. 하지만 증거가 하나씩 제시되자 진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형제가 저를 괴롭혔어요. 돈을 갚으라고 협박했죠. 화가 났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한 대 때렸을 뿐이에요.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몇 시간 뒤 진술은 또 바뀌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먼저 그랬어요. 제가 피해자예요. 수사관들은 그의 진술 패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는 자신의 행동을 부정하다가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말은 일관되게 반복했죠. 형제가 나를 무시했다. 편의점 주인이 나를 깔봤다. 집 주인이 나를 쫓아내려 했다. 모든 문장의 주어는 그들이었고 자신은 항상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심리 전문가는 이를 전형적인 피해망상 패턴으로 분석했어요. 갈지철은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그의 머릿속에선 이미 자신이 피해자라는 서사가 완성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서사 속에서 폭력은 정당한 대응으로 왜곡됐습니다. 나는 당했으니까 되돌려줘야 한다. 갈지철의 분노는 이런 논리 위에 쌓여 있었어요. 주민들의 증언, 갈지철의 행동 패턴, 그리고 진술의 모순. 이 모든 것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범행은 갑작스런 감정 폭발이 아니었다는 것. 오랜 시간 계획되고 준비된 타깃형 보복이었다는 것. 그리고 형제는 그 목록의 첫 번째 이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5월 19일 오후 수사팀은 갈지철의 집을 정밀 압수수색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그 안에서 발견된 것들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집 안 곳곳에 범행을 준비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침대 밑에 숨겨진 둥기였습니다. 길이 50cm 정도의 나무 막대기에 검은 천을 여러 겹 감아 놓은 물건이었어요. 손잡이 부분엔 미끄럼 방지용 테이프까지 감겨 있었죠. 국과수 분석 결과 이 둥기는 최소 6개월 전부터 제작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나무 막대의 표면엔 반복적인 타격 흔적이 선명했어요. 무언가에 여러 번 부딪힌 자국이었죠. 수사팀은 근처 야산에서 연습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나무 기둥의 둥기를 휘두른 자국들이 여러 곳에 남아 있었어요. 갈지철은 범행 전 실제로 타격 연습을 했던 겁니다. 부엌 서랍에선 날카롭게 갈아놓은 과도가 나왔습니다. 칼날이 비정상적으로 예리했어요. 일반 가정용 칼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숫돌에 간 흔적이 역력했죠. 서랍 안엔 숫돌도 함께 있었고 그 위엔 미세한 금속가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냉장고 안에서 발견된 음료였어요. 반쯤 남은 이온 음료 페트병이 있었는데 국과수 분석 결과 그 안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갈지철은 이 음료를 누군가에게 먹일 계획이었던 걸까요? 실제로 형제의 집에서 발견된 컵에서도 동일한 수면제 성분이 나왔어요. 책상 위엔 노트북이 켜진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검색 기록을 복원한 결과 그의 준비가 얼마나 치밀했는지 드러났죠. 지난 3개월간 그가 검색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았어요. 폭행 시뮬레이션, 효과적인 타격 부위, 둥기 사용법, 제압 기술, 흉기 제작 방법.
그는 단순히 화가 나서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한 장의 메모지가 발견됐습니다. 거기엔 네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류아진, 류아성, 이명희, 박영만.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져 있었죠. 각 이름 옆엔 간단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17일 금요일 저녁 9시 이후, 19일 일요일 아침 7시 전후, 19일 일요일 오후 3시경. 시간까지 계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 범행 시간은 이 메모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메모 순서와 실제 범행 순서가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죠. 갈지철은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그대로 실행에 옮긴 거예요. 편의점 근처 폐쇄회로 TV를 분석한 결과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갈지철은 범행 일주일 전부터 편의점 주변을 반복적으로 탐색하고 있었어요. 5월 12일, 13일, 15일, 17일. 그는 같은 시간대에 편의점 앞을 지나가며 안을 살폈죠. 점주 이명희가 언제 혼자 있는지, 어느 시간대가 가장 한산한지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체육공원 주변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주인 박영만이 매일 오후 3시쯤 산책을 나온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갈지철은 며칠 동안 멀리서 그를 관찰했고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가장 섬뜩했던 건 류화성의 시신에서 발견된 흔적이었어요. 시신의 얼굴과 상체 일부에 붉은 가루가 묻어 있었는데 감식 결과 고춧가루로 밝혀졌습니다. 왜 고춧가루를 뿌렸을까요? 수사팀은 갈지철의 집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부엌 찬장에 고춧가루 봉지가 있었는데 그 옆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배신자에게. 갈지철은 자신을 배신했다고 여긴 사람에게 상징적인 행위를 한 거였어요. 그에게 고춧가루는 모욕과 분노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범행 도구에서 채취된 DNA를 분석한 결과 4명의 피해자 DNA가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둔기 하나, 흉기 하나로 모든 범행이 이루어진 거예요. 도구를 바꾸지도 버리지도 않았죠. 범행 후엔 다시 집으로 가져와 침대 밑에 숨겨뒀습니다. 영수증 분석 결과 갈지철이 범행 도구 재료를 구입한 시기는 6개월 전부터였어요. 2023년 11월 철물점에서 나무 막대를 샀고요. 12월엔 공구상에서 숫돌과 테이프를 구매했습니다. 2024년 1월엔 약국에서 수면제를 샀죠. 모든 게 계획적으로 천천히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집 안 구석에 쌓인 공구함도 수상했어요. 망치, 드라이버, 철사, 장갑. 평범한 공구들이었지만 배치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었어요. 수사팀은 이 모든 증거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은 감정적 폭발이 아니었다는 것. 최소 6개월 이상 계획되고 준비되고 연습된 범행이었다는 것. 갈지철은 자신의 원망 목록을 하나씩 지워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목록엔 아직 2사람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형제를 공격한 뒤 갈지철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5월 18일 토요일 그는 하루 종일 집 안에 머물렀어요. 폐쇄회로 TV 기록을 보면 그는 단 한 번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죠.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켰고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오후 2시쯤 그는 치킨을 주문했어요. 배달원의 증언에 따르면 갈지철은 평온한 표정이었다고 해요. 손도 떨리지 않았고 목소리도 차분했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문을 닫았대요. 방금 2사람을 죽인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갈지철은 메모장을 꺼내 들었어요. 수사팀이 나중에 발견한 메모엔 2개의 이름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류아진, 류아성. 그 아래 2 이름은 아직 비어 있었죠. 이명희, 박영만. 5월 19일 일요일 새벽 6시 30분 갈지철은 집을 나섰습니다. 검은 후드티에 모자를 눌러 쓴 채였어요. 손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죠. 폐쇄회로 TV 영상을 보면 그의 걸음은 빨랐지만 자연스러웠습니다. 급하게 도망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는 정왕동 중앙시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작은 편의점이 하나 있었어요. 점주 이명희가 운영하는 가게였죠. 갈지철은 그 편의점에 거의 매일 들렀습니다. 담배를 사거나 음료를 사거나 간단한 물건들을 샀어요. 이명희는 갈지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째 단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들어 갈지철의 태도가 이상해졌다고 느꼈대요. 물건을 살 때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이명희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7시 편의점은 한산했어요. 이명희는 혼자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갈지철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명희가 인사했지만 갈지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손님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갑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둔기였습니다. 이명희는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피할 시간이 없었어요. 갈지철은 말없이 그녀를 향해 둔기를 휘둘렀죠. 첫 타격에 이명희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몇 차례 더 공격을 가했죠. 편의점 폐쇄회로 TV 영상엔 그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공격은 불과 30초 만에 끝났어요. 갈지철은 둔기를 다시 가방에 넣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의 표정엔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7시 15분 출근하던 인근 주민이 편의점 앞에서 쓰러진 이명희를 발견했습니다. 즉시 신고가 들어갔고 구급차가 출동했어요. 이명희는 중상이었지만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 그러나 갈지철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편의점에서 나온 그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체육공원 방향이었죠. 거리는 약 1.3km. 그는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걸어갔어요. 오후 2시 50분 갈지철은 체육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주변을 살폈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오후 3시 5분 한 남성이 산책로를 따라 걸어왔습니다. 집주인 박영만이었어요. 박영만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이곳을 산책했습니다. 갈지철은 그걸 알고 있었죠. 며칠 동안 관찰했으니까요. 그는 벤치에서 일어나 박영만에게 다가갔습니다. 집주인님. 갈지철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박영만은 갈지철을 알아봤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갈지철은 갑자기 가방에서 흉기를 꺼냈어요. 이번엔 칼이었죠. 박영만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지만 갈지철은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칼은 박영만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고 갈지철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조용히 손을 들었죠. 박영만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중상이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수술 후 그는 의식을 회복했고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었죠. 왜 그랬냐는 질문에 박영만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월세 문제로 몇 번 말다툼은 했지만 이럴 일은 아니었는데. 그는 갈지철이 왜 자신을 공격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갈지철에겐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메모엔 박영만 이름 옆에 짧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나를 무시했다. 쫓아내려 했다. 실제로 박영만이 그랬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갈지철이 그렇게 느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48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4명이 쓰러졌습니다. 2명은 죽었고 2명은 중상을 입었어요. 범행 반경은 1.5km 안. 모두 갈지철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었죠. 수사팀은 이를 목록화된 보복 패턴으로 규정했습니다. 감정 폭발이 아니라 계획된 제거였던 거예요. 하나씩 순서대로 정확하게. 갈지철은 자신의 목록을 지워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그는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그의 얼굴엔 여전히 아무런 표정이 없었어요. 마치 모든 게 끝났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죠. 시흥 정왕동은 비상경계에 들어갔습니다. 이틀 사이 벌어진 연쇄 공격에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5월 19일 오후 4시 갈지철은 시흥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체포된 지 1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죠. 수사관들은 그에게 범행 동기를 물었어요.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갈지철은 처음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어요. 수사관이 다시 물었죠. 그제야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살인할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화가 났을 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죠. 하지만 수사팀이 확보한 증거들은 그의 말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압수한 노트북의 검색 기록, 집에서 발견된 둔기와 흉기,
그리고 메모장. 모든 것이 이 범행이 우발적이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수사관은 메모장을 그의 앞에 펼쳐 놓았어요. 이게 뭡니까? 네 사람의 이름이 순서대로 적혀 있는데요. 갈지철은 메모장을 보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실제 범행 순서와 똑같습니까? 시간까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데요. 갈지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사팀은 계속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둔기 제작 기간이 6개월이라는 점, 검색 기록이 모두 실전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편의점과 체육공원 주변을 사전에 탐색한 폐쇄 회로 TV 영상. 하나하나가 계획 범죄의 증거였죠. 당신은 최소 6개월 전부터 이 일을 준비했습니다. 도구를 만들었고 사람들을 관찰했으며 범행 순서까지 정해놨어요. 이게 우발적 범행입니까? 갈지철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한테 먼저 그랬어요. 그의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었죠. 형제는 저를 괴롭혔어요. 돈을 갚으라고 매일 찾아왔죠. 제가 어떻게 갚아요? 일도 없는데. 편의점 주인은 저를 무시했어요. 물건 살 때마다 쳐다보지도 않았죠. 집 주인은 저를 쫓아내려고 했어요. 월세 조금 밀렸다고 나가라고 했어요. 수사관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죽여도 된다고 생각한 겁니까? 갈지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논리 안에서 자신은 피해자였습니다. 부당하게 대우받았고 모욕당했으며 쫓겨날 위기에 처한 사람. 그래서 되돌려줘야 했던 거예요. 그게 정당하다고 믿었던 겁니다. 심리 전문가가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갈지철과 2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어요. 면담 후 전문가는 수사팀에게 이렇게 설명했죠. 전형적인 피해망상과 자기 합리화 패턴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고립되면서 현실 인식이 왜곡됐어요.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받는다는 믿음이 고착화됐고 그 분노가 폭력으로 표출된 겁니다. 갈지철의 검색 기록을 더 자세히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내용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단순히 폭행 방법만 검색한 게 아니었어요. 효과적인 타격 부위, 제압 후 처리 방법, 범죄 현장 정리, 증거 인멸 같은 키워드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죠. 더욱 놀라운 건 그가 범행 동선까지 미리 계산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도 앱을 이용해 각 피해자의 위치를 표시했고 최단 이동 경로를 검색했어요. 형제의 집에서 편의점까지, 편의점에서 체육공원까지 모든 경로가 직선적이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범행 도구를 분석한 국과수 보고서도 충격적이었어요. 둔기의 타격 흔적을 보면 최소 수십 차례 연습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근처 야산에서 발견된 나무 기둥의 타격 자국과 둔기의 손상 패턴이 일치했죠. 갈지철은 실제로 사람을 때리는 것처럼 연습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섬뜩했던 건 류화성의 시신에 고춧가루를 뿌린 행위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어요. 상징적 모욕이었죠. 갈지철은 자신을 배신했다고 여긴 사람에게 마지막 치욕을 안기고 싶었던 겁니다. 수사팀은 그에게 물었어요. 왜 시신에 고춧가루를 뿌렸습니까? 갈지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배신자니까요. 그 정도는 받아야죠. 그의 말투엔 죄책감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말했죠. 마치 자신이 정의를 실현한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범행 후 갈지철의 행동도 분석됐습니다. 형제를 살해한 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치킨을 주문했어요. 편의점에서 이명희를 공격한 뒤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죠. 평온한 일상처럼 행동했습니다. 심리학자는 이를 감정 해리 현상으로 설명했어요. 그는 자신의 행동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야 할 일을 처리한 것으로 여겼죠. 그래서 범행 후에도 평온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의 반전은 갈지철이 범행 직후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체포될 때까지 같은 집에 머물렀고 일상적으로 생활했어요. 도망갈 준비도 증거를 인멸할 시도도 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수사팀은 그의 심리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정당한 일을 했다고 믿었죠. 그래서 도망갈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겁니다. 갈지철은 자신의 목록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류화진, 류화성, 이명희, 박영만. 네 사람 모두 그의 원망 목록에 있던 이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목록을 완수했습니다. 체포 당시 그의 가방 안엔 아직 사용하지 않은 흉기가 하나 더 있었어요.
만약 박영만을 공격한 직후 체포되지 않았다면 5번째 피해자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조사가 거듭될수록 이 사건의 본질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우발적 범죄가 아니었어요. 계획되고 준비되고 실행된 연쇄 범행이었습니다. 갈지철은 자신만의 논리로 세상을 해석했고 그 왜곡된 시선 안에서 폭력을 정당화했던 거예요. 2024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갈지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획했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실행에 옮겼다.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갈지철은 판결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죠. 변호인이 항소 의사를 물었지만 그는 거부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갈지철은 몇 차례 진술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이 피해자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어요. 저는 부당하게 대우받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저를 몰아붙였어요. 피해자 유족들이 법정에서 울부짖었지만 그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류아진의 아내는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 사람을 동생처럼 여겼어요. 어려울 때마다 도왔고 밥도 자주 같이 먹었죠. 돈을 빌려준 것도 정말 도우려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법정은 숨죽인 듯 조용했어요. 하지만 갈지철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죠. 편의점 점주 이명희는 중상에서 회복했지만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각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겨우 걸어왔어요. 저는 그저 장사를 했을 뿐이에요.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무시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왜 저를 공격한 건가요? 집주인 박영만 역시 신체적으로는 회복했지만 심리적 상처는 깊었습니다. 월세 문제로 몇 번 이야기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쫓아내려 한 적은 없어요. 그냥 언제 줄 수 있냐고 물었을 뿐인데 피해자들의 증언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갈지철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를 심하게 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적 관계였고 때로는 도와주려 했던 사이였죠. 그렇다면 왜 갈지철은 그렇게 느꼈을까요? 정신감정 결과 그는 법적 책임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의 심리 상태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어요. 장기간의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이 그의 인식을 왜곡시켰습니다. 작은 불편함도 거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고 평범한 대화도 공격으로 해석했죠. 이런 왜곡된 인식이 쌓이면서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갈지철은 2012년 한국에 온 뒤 13년간 정왕동에서 살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일도 있었고 주변 사람들과도 어울렸죠. 하지만 2018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그는 형제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어요. 빚이 쌓이면서 관계가 틀어졌죠. 갈등이 커질수록 그는 점점 고립됐습니다. 사회적 연결망이 끊어지면서 그의 세계는 점점 좁아졌어요. 연락하는 사람도 없고 대화할 상대도 없었죠. 좁은 원룸에 혼자 앉아 그는 자신의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나는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 나는 피해자다.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현실은 점점 왜곡됐어요. 형제의 독촉은 괴롭힘으로, 편의점 주인의 무심함은 무시로, 집주인의 요청은 위협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왜곡된 인식은 결국 폭력으로 이어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연쇄살인이 아니라 고립이 만든 비극으로 분석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인간의 판단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결합되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사건 이후 정왕동 지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주민들은 작은 이상 신호들을 기억해냈어요. 갈지철이 혼잣말을 하던 모습, 밤마다 들리던 이상한 소리, 창문을 가린 행동. 하지만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죠.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남의 일에 끼어들기 싫었죠.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또 다른 주민은 후회를 드러냈어요. 경찰에 신고라도 했어야 했나 봐요. 그랬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까요? 전문가들은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고립된 개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작은 이상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개인의 사생활과 안전 사이의 경계는 모호하고 언제 개입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질문을 남겼습니다. 고립된 개인을 어떻게 발견하고 도울 것인가? 작은 이상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리고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갈지철은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라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네 사람이 그의 왜곡된 분노의 희생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2명은 목숨을 잃었고 2명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해요. 그들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5월 시흥시 정왕동에서 벌어진 48시간의 기록.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고립, 소외, 왜곡된 인식, 그리고 그것이 어떤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요. 봉인된 사건 노트는 이 기록을 남깁니다. 기억하는 것이 다시 일어나는 비극을 막는 첫 번째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립된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해요. 정왕동의 그날은 끝났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건, 당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실은 늘 가까이에 있지만 언제나 그 끝은 안개 속에 있습니다. 잊힌 기록 속에서 당신은 어떤 진실을 보셨나요? 오늘의 사건 노트, 마음에 남으셨나요? 봉인된 사건 노트는 멈추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열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잊혀진 이름들, 사라진 진실, 그날의 흔적, 사건 노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인된 사건 노트였습니다.